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1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팟 출시 이후 당신의 아이팟에는 무슨 노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물론 미국의 대통령, 연예인, 영국 여왕까지 아이팟의 인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이후 유명인들의 플레이리스트까지 덩달아 같이 유행하면서 아이팟은 음악만 듣는 뮤직 플레이어를 넘어서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죠. 그렇게 아이맥과 아이팟의 연이은 성공으로 애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애플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혁신 기업으로 이끈 최고의 CEO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러던 2003년 스티브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검진을 받던 도중 췌장암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스티브가 걸린 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 완치율이 높은 췌장 도세포 종양이었는데요. 발견도 초기에 된 편이라 수술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여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자신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일종의 민간요법에 의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빠져 있었던 힌두교 종교에 의지하기도 했고 자신이 평생 동안 고집하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죠. 그러면서 침술과 약초요법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티브는 전국 각지 암과 투병 중인 사람들로부터 들은 민간요법 중 하나인 심령술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동안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자연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유기농 약초 복용과 주스 단식요법, 장세척, 물요법 등 다양한 자연치료를 9개월 동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티브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불안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2004년 7월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해 스티브는 다시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티브의 종양은 더 커져 있었으며 전이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스티브의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스티브 역시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며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7월 31일 스티브는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를 팀 쿡에게 맡기고 애플 직원들에게는 메일을 보내 자신의 수술 사항을 알리며 9월에 자신이 복귀할 때까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센터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비록 애플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스티브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지만 애플은 이제 스티브가 없다고 해서 휘청거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팀 쿡이 있었습니다. 팀은 겸손하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스티브가 없는 동안 애플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건강은 수술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팀 체제의 애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스티브는 수술 이후 비밀리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애플에 복귀하긴 했지만 암과의 사투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스티브는 팀 쿡을 공식적인 애플의 COO로 임명합니다. 한편 그의 애플은 아이팟만 해도 무려 2천만 대가 팔릴 정도로 높은 판매구를 연일 갱신 중이었습니다. 아이팟의 판매 수익은 애플 매출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죠. 하지만 스티브는 이대로 안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애플의 이사진들이 모두 모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모두 장착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휴대폰에 뮤직 플레이어를 장착하기 시작하면 아이팟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점을 찍은 위치에서도 스티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애플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휴대전화기에 뮤직 플레이어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모토로라와 제휴하여 모토로라 폰에 애플의 아이팟 기능을 탑재한 로코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모토로라와 사이만 나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티브는 아이팟 제품 검토 회의에서 토니를 비롯한 개발진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휴대폰 시장에까지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건 몇 년 전 아이팟을 만들기 전에 mp3 시장이 그랬듯 시중에 나와 있는 휴대폰 중 괜찮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2005년 당시 이미 8억 5천만 명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티브는 이 시장 역시 애플이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뮤직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퍼플이라 불렀습니다. 퍼플 프로젝트의 주축이 된 토니는 처음에는 아이팟에 전화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팟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휠이 전화기에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살릴 때는 휠이 훨씬 실용적이었으나 정작 전화를 걸 때 버튼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 애플 내에서는 퍼플 프로젝트 외에 또 다른 비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블릿 PC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 태블릿 PC 프로젝트 팀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멀티터치 기능을 구현해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블릿 PC를 개발하던 엔지니어 가운데 스티브와 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번째 생일을 맞아 스티브 부부와 빌 게이츠 부부를 함께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불편한 기운이 감도는 자리에서 눈치 없이 신나게 떠드는 사람은 생일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블릿 PC 개발자인 그 사람뿐이었죠. 그는 식사 시간 내내 자신이 개발 중인 태블릿 PC에 대해 자랑하듯 떠들어대기 바빴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칫 경쟁사인 애플에게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스티브도 이 상황이 달갑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모자라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며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자랑해대는 게 솔직히 눈꼴 시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정작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 중인 태블릿 PC가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스타일러스, 터치펜이 딸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스티브는 진짜 태블릿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애플에 출근한 스티브는 개발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린 앞으로 태블릿 PC를 만들 겁니다. 대신 키보드와 스타일러스가 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스티브는 이를 위해 멀티터치,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발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플의 개발자들은 6개월간 사투를 벌인 끝에 조악하게나마 손가락 터치식의 태블릿 PC의 원형을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해낸 팀은 스티브와 함께 아이맥의 기적을 만들어낸 조나단 아이브의 팀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나단의 디자인팀이 이미 애플의 맥북 프로 트랙패드를 위해 멀티터치 입력 방식을 고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마침 그 기능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옮기는 실험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나단의 팀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로지르면 이미지가 마치 물리적인 사물처럼 움직이는 관성 스크롤 아이디어까지 내게 되죠. 스티브는 조나단의 팀에서 개발한 이 기술들을 보고받으며 이것이 바로 미래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휴대폰 인터페이스 제작에도 이 기술이 힌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조나단에게 태블릿 PC 개발을 잠깐 보류하고 일단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휴대폰 스크린 크기에 맞게 조정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스티브가 생각하기에 태블릿 PC보다 더 급한 과제가 뮤직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퍼플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만약 휴대전화에서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면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조나단과의 미팅 이후 곧장 토니 파델, 존 루빈스타인, 필 실러까지 아이팟을 만들어낸 핵심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나단 아이브가 멀티터치를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만 당장 이걸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는데요. 그래서 모인 애플의 핵심 주역들은 두 가지 경로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구상 중이던 아이팟의 트랙휠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방안이었고 나머지 한 방향은 이 멀티터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애플의 사운을 건 퍼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휴대폰 개발에 착수한 퍼플 프로젝트 팀은 애플 내에서도 극비리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퍼플 프로젝트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팀은 배지 판독기와 금속문 뒤에 단단히 봉인된 실험실에서 주말, 공휴일, 휴가,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반납하며 그야말로 24시간 갇혀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플 내에서도 이곳을 퍼플 도엄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건 당연히 스티브였죠. 6개월간 사투를 벌인 개발 끝에 점점 퍼플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스티브는 직접 매일 일정 시간을 퍼플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디스플레이를 다듬는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는 이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재밌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기술과 기능들이 많이 구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밀어서 잠금 해제, 애플에서 처음 고안된 이 기능은 사실 극도로 전원 버튼을 싫어하는 스티브의 성향에서 비롯된 기술이었죠.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용자가 전화기에 귀를 대고 있음을 감지하여 귓불로 무심코 다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박한 기능을 개발하는 반면 또 복잡한 기능은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전화를 대기시키거나 다자간 통화를 돕는 바를 추가하고
이메일을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수평으로 화면을 넘겨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차츰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때쯤 스티브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디자인이었죠. 퍼플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이 휴대폰의 처음 디자인은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유리 스크린을 넣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브는 갑자기 조나단을 찾아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디자인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퍼플 프로젝트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젝트가 멈춰 있을 정도로 휴대폰 개발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라니 까마득했을 겁니다. 말이 쉽지 디자인의 교체는 제품 기능의 설계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영역에서 스티브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던 조나단은 스티브의 마음을 단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휴대폰은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구상했던 디자인은 케이스가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제품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나단 역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그 문제를 디자이너인 자신이 먼저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스티브에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스티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디자인은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디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근은 물론 주말도 휴일도 없이 달려야 할 겁니다. 자, 원한다면 총을 줄 테니 지금 이 앞에선 우리를 죽이던가 일을 하던가 결정해주세요. 하지만 스티브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팀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이 순간을 애플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으로 손꼽게 됩니다. 다 된 밥에 스스로 재를 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디자인 작업은 고릴라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가장자리까지 꽉 채우고 거기에 얇은 스테인리스강 베젤을 두른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로 기판과 안테나 내부 프로세스 배치 작업을 모두 다시 해야 했지만 스티브는 기꺼이 그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 디자인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희생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아이폰 1세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애플의 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이폰 속에 완벽히 봉인된 채 출시된 것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휴대폰이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방식이었던 데 반해 아이폰은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것도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이죠. 이는 스티브의 완벽주의 성향과 통제력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는데 스티브는 아이폰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치하고 여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은 스티브의 손에 쥐어진 채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아이폰은 멀티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기능뿐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압도적이었던 덕분에 키패드가 있는 휴대폰이 주류였던 휴대전화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블랙베리의 회장은 아이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이폰의 등장은 혁신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후 아이폰의 런칭은 스마트폰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며 휴대폰 사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단일 제품으로 꼽히는데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아이폰은 약 10년간 12억 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애플의 초대형 히트작이 됩니다.